먼저 1편에서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등방문이 하얼빈에서 저격당할 당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온건파와 강경파, 양진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등방문이 속했던 온건파는 내실을 다지면서 한일병합을 서서히 진행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강경파였던 일본 군부는 조속한 한일병합과 함께 대륙 진출까지 감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등방문 제거공사는 일로전쟁의 승전을 이끌었던 천하통일지기 1월 대명지기 공사와 마찬가지로 강경파인 일본 군부의 기운을 붙여주시기 위한 공사였다.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도 이 공사가 나오는데 다른 경전에는 없는 상제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등 방문에 하는 일이 느려 터져서 진전이 없는데 하늘이 정한 운수는 때가 급하고 백성들은 느린 것을 원망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상제님이 당시 일본의 국내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고, 아울러 이등방문 제거공사의 목적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촉진하기 위함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이등방문의 궁극적인 목표도 한일병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는 더욱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병합을 원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등방문은 조선왕실과 조선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외교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가령 한복을 즐겨 입고 간단한 조선어를 익히고 순종을 대할 때 천황을 대하는 예법에 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천지공사적으로 볼 때 이는 어질 인자까지 취하고자 함이었고, 더더욱 이등방문 제거공사를 볼 수밖에 없던 이유인 것이다. 이제 이등방문 제거공사의 양대 주역 중에 한 명인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아본다. 안중근의 이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그가 동학군 토벌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안중근의 전인적 면모를 탐구함에 있어 매우 비중 있는 내용인데, 통상적 근현대사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뉘앙스로 얼버무리는 기록도 본 적이 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병적 편향성과 비객관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왜곡된 목적 지향적 서사에 엉성하고 골사나온 조각 모음을 끊임없이 미디어 콘텐츠화하여 국민의식을 유아퇴행 단계로 영구고착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역사란 이름의 난장판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증산도판 역시 이러한 철부지 몰지각 사관에 갇힌 채로 증산천지공사의 의의를 편벽되이 왜곡할 뿐만 아니라 범속의 서사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중근의 부친 안태우는 산채의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황해도 일대의 호수들이었고, 안중근 역시 어려서부터 그들의 영향을 받아 사냥을 즐겼고 명사수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에서 비롯된 동학난은 머지않아 안중근이 살고 있던 황해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황해도 관찰사의 요청으로 부친 안태우는 삼포군을 조직해 동학군 진압작전을 펼쳤고, 소년 안중근 역시 전투에 참여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동학군 황해도 접추가 김구였던 것인데, 동학난 평정 후 피신을 다닐 때 부친 안태훈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김구는 안중근보다 3살 위였고 둘의 관계는 그리 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백범일지의 안중근을 안씨 집안의 총 잘 쏘는 청년으로 평한 기록이 있다. 김구와 안중근은 둘 다 황해도 해주 사람이며, 김구는 스스로를 판에 박힌 상놈으로 칭할 만큼 비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안중근은 부와 명성을 겸비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다. 이 둘은 각각 동학군 지휘관대 토벌대 저격수로서 실제 전장에서 대치한 적이 있었는데, 부친 안태훈이 김구의 밀사를 보내 비밀협정을 맺고 유혈사태를 극적으로 피하게 된다. 이 인연으로 김구는 동학난이 평정된 후 안태훈의 도움을 받아 수개월간 은신하였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갑오동학난 이듬해 발발한 을미개혁으로 다시 틀어지는데, 단발령에 맞서 의병을 일으키자는 김구의 제안을 안태훈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병운동이 가망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 깎는 게 나쁜 일도 아니니 지금은 천주교를 열심히 신봉하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의거를 일으키겠다는 게 안태훈의 답변이었다. 김구는 이때의 심경을 백범일지에 아래와 같이 밝혀놓았다. 안진사 같은 인격으로서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제 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목숨을 내어놓고 도벌까지 하면서 서양 오랑캐에 천주학을 한다는 것부터 괴이한 일이거니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목을 잘릴지언정 머리를 깎지 못하겠다는 생각은커녕 단발할 생각까지 가졌다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로써 김구는 안중근 집안과 결별하게 되는데, 이듬해 1896년 치아포의 주막에서 일본인 상인을 무고하게 살해한 후 인천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때 읽었던 태서신사나 세계지지 등의 중국 서적을 통해 국제문물 및 정세에 눈을 뜨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다. 백범일지의 일을 두고 지난날 자신이 안태훈과 절교한 것이 잘못이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훗날 안중근의 조카딸인 안미생은 김구의 비서가 되고 김구의 아들 김인과 결혼하여 양 집안은 사돈지간이 된다. 안중근은 동학난 진압에 나서면서 동학군을 쌍놈들의 무지한 뭉침이라 평하였고 죽기 직전에 집필한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에서도 동학난에 대한 변치 않는 증오심을 표출했다. 이는 동학난이 당시 국내외 정세로나 조직 내부의 인적, 물적 수준으로나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에 기반해 있었고 무엇보다 민비로 하여금 청일 외세를 불러들이게 하여 망국을 앞당긴 계기를 제공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터다. 아울러 동학이 훗날 일진회라고 하는 최대 친일단체로 변모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성제님은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기 전 동학난의 결말을 미리 아시고 동학군의 몸담은 종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류하셨다. 증상께서 필성과 가볍게 수인사를 나누시고 마루에 걸터 앉아 윤거와 성명을 통하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장래의 대세를 전하고자 함이라. 지난 4월에는 동학군이 황토제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이번에는 겨울에 이르러 전패할지라. 그대가 접주라 하니 더 이상 무고한 생민들을 전화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다시 필성을 향해 정색을 하시며 필성아 거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니 부디 가지 말아라 하고 간곡히 충고하시되 필성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라. 원래 동학은 보국안민을 주창하였으나 때가 때인 만큼만으로는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는 일이 되고 말았나니 다만 후천리를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못함이라. 마음으로 각기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릇 죽은 자가 수만 명이니 동학군은 태동 초기에는 기층민의 지지를 대거 끌어내었지만 오래지 않아 기득권과 다를 바 없는 수탈 행위로 인해 민심의 이반을 겪게 되었다. 관군이 동학군을 토벌하는 명목이 비적대 소탕이었는데 실제 백성들 역시 동학군을 그러한 시각으로 인식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모 종단의 경전에도 나온다. 이때 여산 읍내를 지나던 동학군은 모두 읍내 사람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벗은 몸으로 흩어져 가니 이는 지난번에 동학군들이 북상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은 데 대한 보복이더라. 사실 근현대 세계사를 수놓았던 이른바 민중혁명들의 본질과 결말이 다 그러하다. 그들이 내세웠던 평등, 인권, 정의, 민주 등의 고상한 아젠다는 노란 완장에 박음질된 공허하고 가증스런 도구마로 변질했고 그들이 구축한 질서는 기득 권력의 이동, 착취계급의 자리바꿈에 불과했다. 근대혁명의 대표적 위상을 차지하는 프랑스 혁명이 표본적 사례다. 이 역시 쌍놈들의 무지한 뭉침의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상제님이 동학난을 평하신 때가 때인 만큼만으로는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는 일. 마음으로 각기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릇 죽음. 이 두 말씀은 혁명이란 이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과 예정되어 있는 결말을 통찰하신 말씀이다. 전자의 때가 때인 만큼이란 말씀은 구한말의 국내외 정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선천문명과 인류의 한계를 의미하신 것이라고도 보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세운적 관점에서 이등방문과 일등방문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고자 한다.